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어떻든 검찰의 수사가 송 전 대표 코앞까지 다다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검찰 주변에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줄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해서 지난 정부가 사드 기지의 환경평가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일부 조사 결과는 감췄다는 의혹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돈봉투 수사 속보와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들 하고 다 얘기를 했어. 어떤 혐의 주로 호명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빙 수 없는 녹취록과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송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이 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어제 오후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자로 지목된 박모 전 의원실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이 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를 뿌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2021년 4월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일부 자금을 더해서 총 6천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 전 회장과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약칭 먹사연의 경선 비용 대납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사연이 박 씨의 요청을 받고 송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한 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정당한 자금 지출로 위장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의 고유 사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서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박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먹사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과 관련한 혐의들까지 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이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소 소강 상태였던 그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박 씨
신병을 확보한 뒤에 송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만약 박 씨가 구속이 된다면 이 송 전 대표 소환 시기도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도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요. 모두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박 씨는 앞선 조사에서 자신은 돈 봉투를 만든 적도 그리고 송 전 대표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 전 대표 역시 이 돈 봉투 의혹은 물론 이 먹사연의 자금 지원 의혹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혐의 주로 소명하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런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기획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사건 관련 보좌진 등 10명에 대한 국회 동선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29개 국회의원실의 출입 기록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 이 출입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서 최근 국회 측에 공문을 보내서 보좌진 등 10명에 대한 국회의원 회관과 국회 본청 외통위원장실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 형태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검찰이 기존 압수수색을 통해 분석한 이 출입 기록을 토대로 추가 동선 파악에 나서면서 기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교차 검증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의 외교통일위원장실이 이 대상이 된 거는요.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요. 일단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 혐의 사실 등 공문의 미비점을 이유로 검찰 측의 공문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국회 측이 공문 보완을 요청한 만큼 검찰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통해서 재차 협조를 요구할 거란 분석과 또 국회 측이 기본적으로 정식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검찰이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동선이 한 번에 확인되는 게 아니라서 추가 요청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압수된 자료라든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금품 수수 의원을 정밀하게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금품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 이것도 상당히 구체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현역 의원들의 줄소환 이것도 현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는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정부 지원금 배정 그리고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또 공공기관 납품 및 이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에서 4월 이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 박 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 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이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이 수수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지난 4월 1심에서는 적극적인 금품 요구와 수수 사실이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관련해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총장 목소리와 그리고 1심 선고 뒤에 이 전 부총장 변호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시나요? 네.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4년 6월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마 그 이정근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라고 한 건데. 이정근 전 부총장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4년 6개월에 정말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오늘 재판에서 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총장은 측은 오늘 재판에서 현금을 수수한 적이 없었고 계좌 송금으로 받은 돈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이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를 다시 부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달라. 다음 기일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이거에 응하지 않은 김 의원을 향해서 지금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는요. 김 의원이 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동의서 이걸 또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코인 거래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징계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이 권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해 요구한 이 개인정보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야권 의원까지 전원이 동참을 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 의원만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건데요. 그동안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숨길 게 없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자료도 얼마든지 제출하겠다고 했던 김 의원이 이처럼 자문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더해서 권익위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활동하실 때 가장 자주 했던 말, 한동훈 장관이나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달라. 근데 본인이 이해관계가 다르면 이렇게 몸을 사린다. 저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심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안 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그럼 내가 회사에 버틸 수 있을까? 뭐 당연한 결과. 그 결과 이하가 나오면 국회는 정말 또 한 번 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윤리특위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자문위는 김 의원의 자료 제출 거부 탓에 징계 권고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뤄서 징계안 도출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이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론이 나면 가상자산 논란이 재점화될 테니 김 의원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이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김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개정된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는 거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그간 자료 제출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 같은 걸로 소명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관련 자료는 이미 제가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이달 말이라면 사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개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왜 그보다 며칠 빠른 지금은 윤리특위에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거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김 의원 어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첫 참석한 것 이걸 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육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보유 의혹 이후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바꾼 것만을 두고도 여당 비판 상당히
상당히 거셌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위 활동에 나섰고 또 여기에 더해 개인 홍보까지 한 겁니다. 김 의원의 SNS에 교육위 회의에 참석한 본인 사진과 함께 오답만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는 오답 정리 똑바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어제 교육위에 참석해서 교육장관을 질타한 김 의원의 태도를 비판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비판이 나온 건지 어제 김 의원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정부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 정책이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항상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만 교육부가 그 원칙을 실행을 6월 모의고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했다라고 했는데 15일 날 보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 오늘 나오셔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죠. 서면 보고 없었죠. 서면 보고 없었죠.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이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셨지만 서면으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실 보좌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 수사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평론가분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보좌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부대에서 일단 돈봉투 의혹이니까 돈봉투가 누가 전달됐다고 얘기하면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한 29명 정도를 얘기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20명 정도 특정했다가 좀 요번엔 또 보좌진들 한 10명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 돼서 소환 조사가 되게 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벌집이 쑤시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하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나 해당되는 윤관석 의원 이런 분들 같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녹음 내용에 나온 내용이 진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이제 본 어떤 궤도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우연히 송영길 전 당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좌관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위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각종 박순자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돼서 이만큼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한테 얘기했던 녹음 내용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동일하게 예를 들어 형평성인 수사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동일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좀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치판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그야말로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의해서 보좌관의 불법이 확인이 되면 국회의원직까지도 박탈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검찰에 의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인가? 애초에 단초는 녹취록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 아니라 검찰도 모르는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관련 혐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거명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이라든지 강내구라든지 이성만, 윤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박 보좌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줬다는 그 후원자 있잖아요. 김모 씨. 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녹취록에 내 목소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증 없으니까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전술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이정근 씨 녹취록에 지금 뭐 강내구 또 뭐 이성만과의 통화 내용은 지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혹시 송영길 전 대표와의 통화라든지 이런 녹취록은 검찰이 쥐고 있으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뭐 검찰 공화국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전당대회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기저에는 분명히 뭔가 투명하게 내놓을 수 없는 민주당의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해서도 대정부 공세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는요, 이 민방위복을 입고서 작년에 폭우 피해를 입었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을 찾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찾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초죠. 수도권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 이 반지하 주택을 찾아서 우산을 든 채로 소방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침수 피해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개월 뒤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같은 지역인 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들을 둘러보면서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대표의 현장 점검에 이 20명이 넘는 지지자 그리고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면서 줄곧 이 대표를 응원하고 또 환호성까지 질러서 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곳인데요.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일정이 엄중했던 만큼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자중할 걸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관악구청장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재명 힘내라, 이재명 파이팅 등 응원 구호를 외쳤고요. 데일리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들은 현장 점검 중인 이 대표를 멈춰 세워 악수를 한 뒤 다른 지지자들과 대통령을 만난 기분이죠.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이죠.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걱정되는 것.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도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이준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재명!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재명 대표 저렇게 반지하 주택들을 둘러보고서는요, 이어서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는요, 어제 서울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소상공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이 간담회 장소까지 따라와서 소상공인 대책 점검이라는 이 대표의 이 방문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 퇴진, 그리고 후쿠시마 폐기 방류 반대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현장 행보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데일리한 등 일부 보도 등에 따르면요, 이 서울 관악구 주민들은 이 대표가 좋은 의도로 왔겠지만 실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 해야지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보면 뭘 알겠냐, 뭐 대통령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일부 주민은 이 대표를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길도 다 막혀 있고 시끄러웠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어제 당 고문단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또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주당 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등 15명의 민주당 고문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문들은 이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부 여당을 잘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역시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한 걸로 전해집니다. 고문들은 이 대표에게 쓴소리도 쏟아냈는데 너무 골수 지지층만 상대로 정치하지 말라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한때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고성이 오간 건 아니었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보도 보니까 예. 고성이 나왔다. 네네. 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김태락 네네. 전 의원이나 예. 이런 분은 음성이 커요.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건전한 말씀이에요. 공천의 잡음을 불식시키는 것이 100% 예. 국민 경선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뭐가 나쁜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개딸, 낙딸, 수박 네. 이런 소리 그 분열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예. 민딸, 민주주의 딸로 다 뭉쳐라. 그런 얘기했죠. 이런 가운데요. 최근 국내 불교계 비판을 받고서 이 사과까지 했을 정도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안이죠. 바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중국 정부의 비용을 받아서 티베트에서 열린 관제 박람회에 참석했던 일입니다. 이걸 두고서 티베트 망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글을 올려서 말 그대로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네, 티베트 망명 정부는 어제 공식 홈페이지에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의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티베트에서 열린 중국 당국의 관저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 중국 정부가 전체 여행 비용을 지불한 건 슬프고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티베트 망명 정부는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중국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중국 정권의 인권 탄압과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꼬집었는데요. 당시 방중 단장이었던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EU 등 서방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티베트 당서기 등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걸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요, 민주당의 방중단 가운데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 이것도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네, 티베트를 방문했던 도종환 의원은 이 티베트 방문 직후 이뤄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 묻자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함께 티베트를 방문했던 민병덕 의원 역시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70년 전의 일을 부각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중국이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12만 명이 죽었고요. 이후에 70년 동안 이 중국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티베트인만 1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두 의원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의원들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조계종에서는 즉각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우려는 보편적인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이 유감이라면서 신음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가지 말았어야 할 행사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해당 의원들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 교류 확대 논의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티베트 망명 정부도 어제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통해서 이들의 발언을 직접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티베트 망명 정부는 해당 의원들이 티베트인들과 티베트 지지자들 그리고 전 세계 불교도들의 정서를 크게 상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이 도종환 그리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 탄압을 눈 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인권 문제는 내팽개치고 중국 패권주의에 고개를 숙인 민주당은 국격을 해치는 나라 망신 그 자체입니다. 네,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어제는 티베트,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요. 인권과 약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념 중에 하나로 내세운 민주당이 이 같은 국제적 비판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면서 귀국 후에 첫 외부 일정 소화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른, 윤영찬 의원 등 측근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고 1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들이 귀국 후 첫 번째 일정으로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김 전 대통령은 내 정치의 원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 인사드릴 곳 다 인사드리고 거기까지 정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 역할론이나 귀국 당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한 배경 등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혹시 행보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조만간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와 5.18 묘지 등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하면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보니 독립운동하다 온 듯 환영을 받더라면서 지리멸렬한 야당을 정리할 거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제 전해드렸듯이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이어서 듣겠습니다. 귀국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독립운동하다 오신 분처럼 많은 환영을 받고 그러시던데 야당이 얼마나 지리멸렬하고 답답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야당을 좀 정리정돈하고 뭔가 대안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였으면 우리 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 친명계와 친낙계를 중심으로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나온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 힘을 모아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나섰습니다. 친명계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요, 갈라치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시기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요. 정치 재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안 걸까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한편 친낙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는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과감낙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과거 총리를 했을 때나 당대표를 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귀국하신 거 보고 이제 좀 과감 낙연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적극적으로 대민 소통에 나서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요, 중국 정부의 비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비용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티베트를 방문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또는 뭐 외교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인권 문제까지 거론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당장 국내 조계종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사과를 요구했고 실제 의원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티베트 망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의원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국제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한 그런 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패널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방중했던 의원들이 6월 22일 날 공식 사과를 했죠. 그래서 티베트의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고, 그다음에 불교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좀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이번에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오버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최근 상황에 외교라고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한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무역이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 산업의 활로 중에 하나인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야당이라도 소위 한중 관계 개선을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중국 당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국제사회의 규범적 외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그다음에 평화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서 티베트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의 일관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인 인권의 자태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방문 과정에서 한중 관계라는 부분들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외교, 이것을 여야를 다 떠나서 일관된 외교를 해야지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그 외교력 자체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외교적인 행위를 할 때라도 이런 우리의 일관된 입장들을 유지하는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정권을 잡았고 심지어 이제 직전 정권을 잡았던 그런 여당이었고요. 그 단장을 맡았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과연 있을 것을 알고서도 갖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없이 이렇게 갔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히 궁금증도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티벳과 관련한 그 중국의 대티벳 정책 국제 문제에 무지했던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갔다면은 그걸 무시하면서 뭔가 다른 동기에 의해서 갔든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특히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자랑을 하면서 티벳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라든지 중국, 특히 얼마 전에 홍콩 민주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그것 자체를 인권이라든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의원 외교를 한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티벳을 방문시켜 갖고 중국이 오히려 활용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왜 사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사전에 조율이나 그런 절차는 과연 없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이 결의안은 당초 어제 회의에 안건에 올라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 의원이 이 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고요.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야당 측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표결에까지 붙였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 사안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여야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항의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시면 말씀. 여당하고 저는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거 좀 합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현안 질문 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불쑥내 질문 이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 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이해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결국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여당 측은 야당 그 위원표만 얻어서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한테 이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어제는 오염수 문제를 유엔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내 제야 출신 의원 모임이죠. 민평련이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이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평련은 유엔 총회에 앞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민평련 측의 주장에 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IAEA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유엔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유엔은 국제기구잖아요. 네. IAEA는 핵무기 사찰하는 기구고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조사보다는 그래도 유엔이 낫고, 또 특히 이 문제는 뭐냐면 아주 나쁜 사례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앞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어떻게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예. 이런 사례가 하나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이 방류소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할 방법이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에는요, 이 18개 태평양 도서국한테 이 전체 소속 의원 명의로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협조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걸 또 외교부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죠. 네,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서한 발송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깨고 외교 현장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총회 안건의 경우 총회 개회 30일 전 이내 또는 개회 중 중요하고 긴급하다 판단이 되면 추가 안건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회원국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제 망신만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오염수 문제를 유엔 총회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 민평련 측 주장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유엔을 찾아가 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유엔이 한가롭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선전선동이나 들어주는 기구입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요, 결국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지금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 상황을 검증하고 있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검증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IAEA가 결국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가 공개가 임박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게 대표적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년 이상 보류하고 한국이 오염수 처리 비용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IAEA는 믿을 수 없다고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또 추진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이제 괴담 정치, 또 선동 정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죠. 네, 여당 지도부는요, 최근 횟집 등에서 잇따라 회식을 하면서 먹거리 안전성과 야당의 정치 선동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는 어업 대표 단체들과 오염수 관련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담회를 열었고요. 국방부 여당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오전에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은경 씨를 초청해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현재 전북 궁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이 함 씨는요, 과거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현 야권의 오염수 공세에 대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자 반일 감정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해 오늘 강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괴담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실. 여권이 오염수 괴담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서요, 이 그동안 문제가 된 이 7가지 괴담, 이런 걸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드도 포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요, 어제 사드 괴담을 비롯해 7대 환경 괴담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사드의 경우 전자파 때문에 성주기지 근처 마을에서 암 환자가 9명이나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증 결과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괴담으로 판명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이른바 환경괴담의 양대 산맥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7대 환경괴담을 정리를 했고, 사패산 터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2000년대 초반이에요. 5,300억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그 한 촌에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근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천성산 도용룡, 이것 때문에 이것 또한 수백억의 재정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과거에 좋은 일 했던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괴담단체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특히 수산업,
횟집 이런 데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괴담 같은 거는 한번 뭐 정리해서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은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논의는 더 해봐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는데요. 차후 사회적 피해 비용이 확인될 경우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측의 일부 환경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아직 그 환경단체들에서 반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내놓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측이 이처럼 7대 괴담을 발표한 가운데서요.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는 이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2007년, 2008년 당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서 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입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는 진보연대와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조직인데요. 민경우 대표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옛일을 곱씹어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광우병과 관련한 팩트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사실상 과학적인 검증은 관심 밖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 대표는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반 이명박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에 반대하고자 일본을 꼬투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당시 국내에 전문가가 없었던 광우병 때와는 달리 이 오염수는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많아 광우병 사태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이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그 시민단체들이 이번 오염수 방류에도 지금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195개 단체가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국론 분열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을 하려는 괴담 세력은 돌고 돌아 또 다른 먹잇감을 들고 다시 등장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참여연대와 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광우병 반대 장애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시민단체 952개 중 195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조직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IAEA의 그 검증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IAEA가 그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일본이 이 세 번째 재정 분담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IAEA의 검증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해드렸던 것처럼 민평년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UN 총회에 직접 이 사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단체들을 공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데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소위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우려들을 시민단체가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시민단체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게 최초의 사례라는 거죠. 원전 사고를 통해서 어떤 오염수가 만들어져서 방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IAEA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그 어떤 오염수 문제에 대한 IAEA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를 들면 IAEA의 판단일 뿐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투기가 돼서 바다에 왔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IAEA가 과학적 근거를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물을 먹은 어떤 우리 해양 수산물들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IAEA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영역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과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책임이 국민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규제청 같은 경우 원자료에 균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당 치료 채취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쿠시마의 금방이
우럭의 세슘 180배를 얘기했는데 도쿄전력이 이제 와서 해저의 토양을 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과학의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가까운 바다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야당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겠다, 이 내용도 좀 받아 안아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과학과 어떤 괴담의 얘기를 하시면서 함은경 그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분이 과학자는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괴담과 괴담의 접근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과학의 영역을 말씀하시려고 얘기하면 IAEA가 검증하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원자로 사용 후에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하고 원자로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는 처음 있는 문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에 괴담으로 판명이 났던 그런 뭐 소고기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주체자로서 했던 시민단체가 똑같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신뢰가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IAEA 말고 UN으로 가자. 근데 IAEA가 바로 UN 산하기구예요. 그리고 IAEA가 왜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IAEA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고요. 미국도 요번에 후쿠시마 오염류를 방류하게 되면은 역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요번에 IAEA 검증단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IAEA 믿을 수 없으니 UN 총회로 가고 또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야당 의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그 IAEA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확히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이 문제를 이제 국제 문제화 하다가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되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내에서 결의안이 뭐 야당이 많으니까 통과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렇게 선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치도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가 우리나라 땅 같아요. 우리가 마치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처럼 이거를 막 대변하고 대응하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당은 오염수 관련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달라고 야당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사드 괴담에 대한 전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는 전자파는 물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 소음을 측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요. 지난 2018년 3월 국방부가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사드 기지 주변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드 포대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고요. 장병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알려진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드 기지 위병소, 그리고 민가와 가까운 주민 요청 지역 등 총 3곳에서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2개 주파수 구간의 소음을 측정했지만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클럽하우스만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를 웃돌았고요. 위병소와 주민 요청 지역은 모두 기준치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제 성주에 거주하는 그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결론을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얻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전임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요.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이 선정됐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시 저주파 소음을 측정했던 이 해당 용역은 일반 환경 영향평가 사전조사 성격으로 이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요, 주민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5년 넘게 환경평가 의뢰를 미뤘던 건데요. 특히 국방부가 비슷한 시기 사드 기지 부근에서 1년간 측정했던 이 전자파 수치도 유해 기준의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의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정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6일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했습니다. 또 어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윗선 개입 여부가 의심된다고 한층 구체적으로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시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요, 곧바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주민대표가 구성돼야 한다. 그동안 성주시 소성리에서 주민대표를 인준하지 않았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무엇을 뭉개고 지연시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의 물타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니까 제가 볼 때 일종의 물타기 하는 거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주특기인 전임 정부 탓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지난 5년 동안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동안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그게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협의의 구성을 못했죠. 못해서 사드는 6개 모두가 임시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즉시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걸 미뤘다, 뭉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갑자기 끌고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동창이 1억 쏜다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전남 순천 고향마을 주민들과 본인의 초중고 동창 수백 명에게 1인당 많게는 1억 원씩 전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 운평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요, 이중근 회장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운평리 주민 280여 가구에게 적게는 2,600만 원부터 많게는 9,020만 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경력금은요, 마을 거주 기간에 따라서 5단계로 액수를 달리해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거액의 증여기 때문에 세금도 공제한 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회장은 모교인 서면 동산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 순천고등학교 동창생 80여 명에게도 각각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에게 현금 1억 원씩을, 또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5천만 원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군복무를 함께한 전우들, 친인척, 평소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격려금을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지금까지 기부해온 그 현금 그리고 물품만 해도요 2,40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부영그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중근 회장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부한 현금만 약 1,400억 원인 걸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이 사비로 지금까지 기부한 선물 세트와 공구 세트, 역사책 등까지 합하면 모두 2,4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이 남몰래 기부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면서 고향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고향 사당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중근 회장은요, 은평리 죽동마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서면 동산초등학교와 순천중학교 그리고 순천고등학교를 다닌 이 회장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후 건설업에 뛰어들어 1983년 부영을 세웠습니다. 고향 사랑이 남달라서 1991년 순천에 부영초등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기숙사를 지어 기부하는 등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왔는데 과거 이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좀 시골에서 나와서 학교를 한 30년 통학을 했습니다. 요새는 수업을 아주 늦게까지 10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냐 하니까 골짜기마다 10시면 밤 11시, 12시 배달을 한다고 그래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가까우니까 그만큼 시간적으로 수업 시간이 길어질 테고 그거 괜찮겠다. 그쪽에 한번 기여해보자 해서 기숙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장의 개인적인 기부 외에도요, 회사를 통한 기부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에도 본인이 복무한 공군에 복무 당시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게 미안했다, 1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 차원으로 기부한 금액과 물품이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이 현금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것도 이 회장 본인의 또 생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회장이 고향 사람들에게 현금 나눔을 결정한 건 2달 전쯤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이 고향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서 은평리 6마을 대표 12명에게 만남을 청했고 이 회장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회장은 라오스 출장 중이라고 하는데 이 기부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공개를 원치 않았는데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통 큰 선물을 받은 은평리 마을 주민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분을 모아서 이 회장의 공적비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라면값이 내리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요즘인데 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라면값이 내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농심이 어제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라면 가격 인하는요, 지난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00원에서 950원으로 50원 정도 내려갑니다. 농심 측은 국내 제분회사에서 공급받는 소맥분 가격이 오는 7월부터 5% 정도 인하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 원의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계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4개에서 5개 회사 제분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과의 거래상 저희가 평균적으로 5% 인하 되는 걸로. 농심뿐 아니라요, 삼양식품 역시 삼양라면 등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 라면, 열무 비빔면 등 제품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 불닭볶음면은 이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가격을 맞춰서 운영하고 또 국내 가격을 인하할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라면 제조소인 오뚜기 역시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밀 가격이 내려서 이 이제 비용가가 내렸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번 라면 가격 인하가 이 정부의 압박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지난 18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이유로 기업들의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에 라면 값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국제 밀값은 당시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가격 하락분에 맞춰 가격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13년 만에 실제 라면 값이 전격 인하되면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밀가격이 내렸다면 역시 이제 밀가루를 원료로 쓰고 있는 제과 그리고 제빵 업체들 역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면 업계의 제품 가격 인하 움직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요, 제과업체 롯데 웰푸드와 제빵업체 SPC도 가격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품목과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결왕 오랑우탄입니다. 이거 오랑우탄이 얼마나 까끌마길래 이런 소식까지 나오나요? 네, 영상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주택에 오랑우탄이 찾아온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슴에 새끼 오랑우탄을 매단 오랑우탄이 방 안으로 들어와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찾아간 뒤에 마치 사람처럼 손을 씻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누까지 칠해가면서 박박 씻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는데 쓱싹쓱싹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이번엔 바깥으로 나간 뒤에 냉장고에서 음료수 4병을 꺼내서 두 손과 두 발에 한 병씩 거머줍니다. 마치 제 집인 것 마냥 난간 벽 위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음료수 뚜껑까지 따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요, 오랑우탄이 음료수 뚜껑을 땄다고 감탄하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내 방에 오랑우탄이 들어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사실 숙소 관리인인 거 아니냐. 정말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요,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